제명희형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쉽죠? 사자성어인가 싶기도 하고요. 무슨 얘기인지 천천히 좀 보겠습니다. 민주, 갭투기 이영선 공천 취소, 세종갑 포기입니다. 네. 사진 속의 이 사람, 이영선 전 후보입니다. 네. 민주당 세종갑 후보였었죠. 였었는데 23일 밤에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그 이유 이재명 대표 입에서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영선 후보는 당과 국민에게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과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알량한 법지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당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당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공천을 취소하고 제명했습니다. 네, 공천 취소만 한 게 아니고요. 제명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 아까 저희 일면에서 살짝 봤죠. 부동산 재산이 38억인데 그중에 37.6억이 빚이더라. 그럼 다 빚져서 부동산을 샀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 갭 투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천을 취소했다. 그리고 제명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조기현 변호사님, 사실 22일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공천 취소하면 민주당 후보는 이제 세종갑에 없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공천 취소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제명까지 했다. 이건 좀 굉장히 좀 민주당으로서 좀 큰 결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총선 결과에서는 한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행해서 국민적 평가를 받겠다 이럴 수도 있죠. 통상의 어느 정도의 어떤 뭐 재산 신고상의 문제가 발견됐다 이러면. 네. 근데 이 사안은 그럴 수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후보가 당을 완전히 기망했고요. 이 신고 내역 자체가 불법의 소지도 다분합니다. 다만 이게 당의 어떤 공천 과정에서는 재산 신고 내역을 어떤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신고된 내역을 가지고 문제가 보이는 부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 거기에 특별한 위법이나 투기 요소가 없다고 하면 자질의 그 통과는 일단 시켜주는데 네. 문제는 이영선 후보가 선관위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겁니다. 선관위의 재산 신고는 허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공직선거법으로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실제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의 신고한 내역과 선관위 신고한 내역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당이 2차 검증 과정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갭 투자라는 것이 명확해 보였고 네. 공천 과정에서 허위 재산 신고를 한 것이 명확했고 그러면 당원 당규 위반이 명백한 사안이고 네. 이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의 공천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명 조치하고 한석이 날아가더라도 이것은 뭐 국민적 눈높이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이 네.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의 불법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뭐 당연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건 당원 당규 위반에다가 선거법도 위반하고는 이래저래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석이 날아가더라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 어떤 후보였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해찬 최측근까지 누른 이영선 낙마. 민주 세종갑 후보 문내. 그러니까 이영선 후보가 이해찬 전 대표죠. 이해찬 전 대표의 최측근, 이해찬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이강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도 사실 예비 후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이영선 후보까지 4명이서 경선을 치르고 거기에서 최종 공천을 받은 사람이 이영선 후보였었는데 그렇게 받은 공천자가 이번에 낙마하게 됐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럼 민주당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갑에 후보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남느냐? 이걸 좀 볼까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류재화,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후보만 남습니다. 원래 3파전이었는데 이번에 한 명이 이 아웃이 되면서 둘만 남았다. 2파전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좀 궁금해지는 게 주원규 위원님. 네. 이렇게 되면 세종갑의 민주당 표는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까요? 가장 애매한 지점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세종갑은 절대적으로 야당 우세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 후보가 되었을 때 당연히 당선이 됐을 거라는 어떤 그런 낙관적인 예측이 있었지만 이게 이해찬 최측근까지 사실은 눌렀던 이영선 후보가 이렇게 당을 기만했다고 해서 사실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분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게 거의 무주공산의 느낌이 들었지만 네. 현재의 분위기로는 어떻게 보면은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졌던 김종민 전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에게 조금 기울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근데 돌이켜 보면은 계속 있었지만 맞습니다. 반전이 거듭되고 근데 있어요. 돌이켜 보면은 이 김종민 후보가 과연 그러면은 나중에 혹시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큰 야권의 빅텐트 안으로 다시 복당하거나 복귀할 수 있을 것이냐 네.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젊은 유재하 변호사 출신의 후보에게 인물로 찍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여론이 벌써부터 설왕설래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네. 이 세종갑 지역이 뜻하지 않는 관전 포인트 지역이 된 거라고 보입니다. 아, 지금 이렇지만 저렇지만 결론은 관전 포인트 지역이다 였었어요. 네. 지금 류재화 후보 1수도 있고 김종민 후보 1수도 있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 일단 이렇게 되면 투표율은 좀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민주당 안 나와 그럼 안 가라고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대체 이 둘 중에 누가 될지 또 관전 포인트 지역이 하나 더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굉장히 좀 큰 결심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금 뭐 아까 한석 날리더라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윤주진 위원님. 예. 물론 만시지탄이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또 공천을 받았다는 거 아니냐. 예. 내 경선을 통해서 이거는 공천이 그럼 시스템 공천이 잘 됐다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나 당의 이 공천 검증이 부실하길래 네. 이렇게 정면으로 당을 기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가능성부터가 사실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원래 당에서 이 서류를 받을 때 보시면은 전부 다 공직선거법상 그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에 거의 준하게 먼저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만큼 아주 빡빡하게 그 검증을 하는 것인데 또 이분에 대한 또 어떤 세간의 평가, 실제로 그 지역의 어떤 여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증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세종갑 지역과 마찬가지로 강북 을 지역 이번에 네. 이제 뭐 후보가 막 정봉주 후보 왔다가 다시 나가고 뭐 조수진 후보 사퇴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네. 그런 강북을이나 이런 세종갑 같은 경우는 정말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정말 뭐 호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투표장에 진짜 안 나가는 그런 실망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이참에 특히 저 유재하 후보 같은 경우는 세종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좀 공을 들여왔어요. 또 지난번 지방선거와 대선에서도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줘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어차피 지금 원래 이영선 후보랑 김종민 후보가 다 나가면은 네. 어부지리로 그러면 류재하 후보가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래도 야당인, 그래도 앞으로 정권 심판론의 대열에 함께할 비록 사위는 좀 틀어졌지만 네. 김종민 의원이 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네. 또 그런 생각도 민주당에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4월 10일 총선 이제 투표함을 딱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갈수록 좀 흥미진진해지는 지금 해설을 쭉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민주당의 이번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 여기에 더해서 제명에 대해서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샵 A 제명희영. 네, 제명희영이에요. 이들이 무슨 얘기냐?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형을 붙여서 제명희 형을 좀 재밌게 쓴 걸로 보입니다. 뭐라고 썼나 보겠습니다. 갭투기 때문에 취소한 게 아니겠지. 재산신고 누락된 게 있으니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재산신고 현황 보고 있거든. 그럼 앞으로 민주당은 갭투기 나오는 족족 공천 취소 고고라고 지금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해당 기사까지 또 첨부를 했어요. 갭투기 의원 국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한 그 발언을 그대로 첨부를 해서 얘기했다. 내가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서. 실제로 내가 들여다봤더니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네라고 해서 또 올렸습니다. 누구냐? 샵 제명희 형 앞만 봐도 갭투기인데 라면서
부동산 재산 91억 2천만 원, 금융채무 56억 2천만 원, 50억 원대 영끌빚으로 부동산 사들인 셈이라면서 현재 부천을에 있는 김기표 후보를 또 저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후 4시 44분이에요. 7시 43분에 또 올렸습니다. 3시간 뒤에. 3시간 동안 또 분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강일 민주당 충북 청주상당 후보, 문진석 충남 천안갑 후보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도 갭 투자인 것 같아. 맞아 틀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한두 명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거는 김광삼 변호사님, 뭐 거의 팔을 걷어붙인 느낌이랄까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갭 투기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해서 이영선 후보를 공천 취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사실 공천 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당에 허위로 그 재산 목록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을 기망한 거거든요. 네. 이런 일을 용서할 수 없고, 갭 투자의 정도가 도가 지나치는 경우에는 공천 취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뭐 집 한 채 갖고 있다 하더라도요, 네. 밖에서 어떤 외지에서 살면서 뭐 잠깐 이동할 수 있고 그러면 사실 전세 내놓잖아요. 또 살 때 또 전세를 안고 사야지 부담감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갭 투자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비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 사기 피해처럼 과도한 갭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투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만 뭐 여기 철퇴를 가하고 문제를 삼아야 하는데, 단순히 뭐 갭 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 취소를 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역구 또는 뭐 비례대표 앞에서 네. 한 300석 의원들 찾아보면 뭐 40% 이상, 뭐 경우에 따르면 50% 이상은 네. 다 객관적으로 보면 갭 투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갭 투자의 어떤 명분, 과정, 이게 중요한 것이 무조건 갭 투자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이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38억이 재산인데 37억이 금융부채면 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모든 걸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도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쪽만 보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김경률 의원이 이 문제를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당원 당규 위반보다 갭 투기를 더 강조한 얘기에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주원규 위원님. 근데 이 김경일 비대위원이 들여다보는 게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야당 의원만 들어본다 그러면은 그게 내로남불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약에 들여다봤을 때 참 소환하고 싶진 않지만 예전에 윤희숙 전 후보가 사퇴할 때 그 투기냐 투자냐 이런 논쟁 때문에 말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국 흑서의 또 대표 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국 혁신당이 지금 다시 이렇게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당신들은 그렇게 원칙적으로 법과 상식을 들이밀었으면서 왜 자신들에게는 그거에 대한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라는 논쟁의 소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경일 비대위원이 저격수로서 나서는 거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총선판에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는 카드로만 쓰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 부분도 주목해야 됩니다. 네, 지금 부메랑으로 올 가능성을 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김광삼 짧게 한 변호사. 말씀 드릴게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천을 취소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뭐 국민의힘은 갭 투기가 없다,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갭 투기와 관련해서 공천 취소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공천 후보들 취소할 사람이 엄청 많다, 이걸 지적하는 것이지 어떤 국민의힘은 갭 투기가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투기와 투자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일단 갭 투기라는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인 게 분명히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재명이 형, 얘도 이상하고요, 얘도 이상하고요, 얘도 이상해요. 지금 계속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보고 오실까요? 어떤 식으로 해서 평당 2,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의문이고, 이것에 대해서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 측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친미는 답변을 해보지 못했고, 김경률 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수차례 공언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왜 이 김경률이 허위 사실을 계속 말하도록 내비두는지 깊은 의문일 따름입니다. 꼭 좀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는 저를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제발 좀 고소하길 바란다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요. 저분이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2월 초였었나요? 그때 비대위회의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노무현 재단 건축비를 막 조목조목조목이 하면서 제발 나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좀 나를 고소를 해주십시오 얘기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뭔가 김경률 비대위원 내가 할 역할은 이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건지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올리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 방송 시작하기 조금 전에 새벽 5시 때에도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뭘 올렸느냐? 네, 안규령 후보에 대해서 현금이랑 수표가 하나도 없다고, 예금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올렸어요. 보유 현금 혹은 예금이 0이다. 이게 가능하냐? 얼마 전까지 직장 생활도 했는데 라고 또 올렸습니다. 수상해요라고 새벽 5시 59분에 올린 거죠. 그럼 더 일찍 일어나서 뭔가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제 일찍 잠에 들었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요 직전 글 몇 시에 올렸느냐?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또 올렸어요. 강선우 의원. 네, 어젯밤 10시 18분에 올렸어요. 네,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윤주진 위원님, 예. 김경률 비대위원 지금 잠도 안 자고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D-16일인데 16일 내내 달리는 겁니까? 이분은 일단 어쨌든 회계사 출신으로서 상당히 네. 또 숫자에도 밝은 분이고 네. 과거에 이제 뭐 조국 사건 이런 데 있을 때도 이런 문제를 상당히 잘 파헤쳐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실 지금 비대위원이 되신 분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하고 있는 이른바 이 회계감사 네.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고 특히 아까 그 안기령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빵원의 그 충격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휴면 계좌에 970 몇 원 정도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보통? 네. 그런데 저렇게 빵원이 있다는 거는 네. 정말 의도적으로 그냥 다 통장을 비워버린 거고요. 네. 그렇다면은 진짜 현금도 안 쓰느냐? 그럼 이분은 누구 돈으로 밥 먹고 누구 돈으로 활동하고 누구 돈으로 그 또 옷도 사고 하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의심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 참 김경률 비대위원이 너무 잘 찾아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노무현 재단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런 표현했어요. 20만 킬로미터 탄 소나타를 뭐 1억 원에 산 격이다. 정말 이런 식으로 부풀리기 해서 국민의 혈세 혹은 후원금 같은 것을 이렇게 좀 소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유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런 지적은 어쨌든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는 좋은 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윤주진 위원님은 김경률 비대위원 잘 찾아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말씀을 드릴게 이거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일방적인 주장이자 의혹 제기입니다. 이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자기 SNS에 올린 겁니다. 때문에 해당 후보들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항의할 수 있어요.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렇게 올렸는데 아직까지 밤사이 계속 올렸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나에 대해서 뭘 올렸어라고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쯤 되면 제가 들어봐야 될 게 조기현 변호사님의 얘기입니다. 네. 사실 다른 후보들 뭐라고 얘기는 뭐 아직 자기 글이 올라왔는지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런 글을 올린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역할이 없으셔서 좀 네.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김건희 여사 디올백 문제 언급했다가 사실은 당에 큰 회오리에 시달렸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며칠 안 돼서 사퇴 요구까지 받는 상황이 있었으니까요. 사실 그 뒤로 주요 어떤 메시지를 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까지 최근까지만 해도 운동권 심판론이라든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선거 전략으로 핵심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김경률 위원의 지금 저러한 문제 제기가 뭐 국민의힘의 어떤 선거 전략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통한다고 지금 판단했기 때문에 민생 행보 또 해결 능력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걸로 주말을 기점으로 지금 변하지 않았습니까? 저런 문제 제기요.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안 될 뿐더러 저런 식의 재산 신고 내용으로 본인의 전공 분야를 가지고 제기를 할 수 있고 네.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민주당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선거에 어떤 뭐 기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약간 흥분돼 있는 것 같고 네. 감정적 요인을 지금 정치에 너무 개입시키시는 것 같아요. 실제 이 내역을 좀 보면 이게 합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재산 신고는 어차피 검증 과정에서 허위 신고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되거든요. 네. 후보들 대부분 다 그거 알고 신고합니다. 그 어디에 뭐 영원이라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매우 어떻게 보면 이 수준이 낮은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김경호 위원장이 뭐 이런 역할을 하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을 했다니까 그런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하시는 걸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큰 효과 거두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짧게 김광선 변호사님. 아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직자인 재산을 신고했는데 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다 저런 재산 신고는 그럼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뭐 지역구에서도 상대 후보가 제기를 하겠지만 지금 당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전에는요. 당 차원에서 전부 다 스크린 해갖고 상대 정당의 공직자 재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례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뭐 김경률 비대위원장 출마도 않잖아요. 비대위원 하고 있잖아요. 뭐 저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저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가 제기된 후보가 아니 그렇지 않다, 맞다. 이거 당연히 뭐 해명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으로서 당연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나 이거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땐 오늘 상당히 또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또 비대위 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비대위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현재까지는 저희가 알기로 한 8명 정도 제명이 형한테 일렀거든요. 추가로 몇 명까지 더 일릴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